1년에 실종 신고되는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최소 300명에서 700명을 이야기를 해요. 시신도 못 찾는 사람을. 이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이분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납치가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근데 왜 몸이 도둑먹 나간 거죠? 자, 한강에서 강화도 갯벌까지의 그 에어리어에서는 인간의 몸이 절단되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누군가 절개를 한 거죠. 그러면 사람 몸 자체가 목적이 되려면 인신매매의 마지막 목적지인 장기밀매가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국내 1호 탐정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가 됐어요. 수배자도 찾고 우리 민사소송에 관련된 상간녀 상간남도 찾아내고 증거 수집도 하고 임병수의 탐정방송이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반갑습니다. 네, 그 탐정 일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2011년도에 개업을 했고요. 그전에는 원래 제가 영어 교육 사업을 계속 오래 했었는데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디텍티브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빗 디텍티브가. 일본 같은 경우는 6만 명이 탐정사무소를 열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나 확 찾아봤어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경찰이 못 해주는 걸 민간인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이제 동네 형들, 삼촌들이 해결해주는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에서 그런 시장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탐정을 일찍 시작하면 재벌이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탐정 1호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탐정업을 2011년도부터 아예 그냥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수많은 의뢰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가장 소름 돋았던 의뢰 혹시 있으신가요? 불법적인 거 해달라는 경우죠.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죠. 우리나라에. 조선족인데 여성분이에요. 이렇게 말투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내 누군지 아니? 뭐 이런 말투를 하시는데 네. 자기 남동생이 마약 거래자래요. 자기가 마약도 먹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유통도 한대요. 어마어마한 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여기랑 가깝습니다. 서남부 지역에. 이름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들으면 이제 마약수사대나 광수대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 건인데, 듣다가 일단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의뢰인과 미팅을 굉장히 오래 해요.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돼요. 왜냐면 저처럼 이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일부러 약간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결론은 자기 남동생이 그런 걸 하는데 그 친구를 경찰에 고발을 해서 잡혀가게 해줘라. 그럼 한 10년 이상 살 거다. 전과돼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친동생 맞냐? 맞대요. 근데 왜 이렇게 동생을 못 죽여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남동생이랑 같이 이제 온 지 한참 됐는데 애인이 있어요. 한국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대요. 곧 결혼할 예정인데 이 사람은 뭐 금융계통에 되게 착실한 남성인 거예요. 근데 이 남성한테 이 처남될 녀석이 자꾸 찾아가서 약도 팔려고 하고 자꾸 누구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돈도 빌려달라고, 이런 좀 약간 안 좋은 짓을 자꾸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다고 그 얘기를 이제 표현을 했겠죠. 근데 자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얘를 좀 이렇게 해달라.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해서 들어가시긴 들어가셨어요. 제가 아는 이제 마약수사대 형사한테 이래가지고. 형사들도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정의 구현한 셈이신데 그렇죠. 네. 그 남매 관계가 특이한 경우네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남자를 4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공인이에요. 이 여자분도 얼굴이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저도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시죠. 얼굴 알려진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해요. 같은 위치니까. 저 사람은 뭐 저를 막 되게 신뢰해서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트라우마를 많이 겪죠. 그래서 그분하고 자기가 내연 관계였는데 한마디로 얘를 연맥이고 싶다. 뭐 이런 의뢰들인 거예요. 남자친구를. 네. 전 애인을. 그런 의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7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2011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미투 운동 이후로 2020년이 넘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전사화되신 느낌이 들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사회 풍조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자기만 하나하나 다 이런 게 기분 나쁘고 이런 게 기분 나빴고, 나한테 백을 싼 거를 사주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를 우리는 다 듣고 있어야 돼요. 막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니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속은 답답하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또 꾸짖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락을 계속 했어요. 그분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었는데, 방송은 잘하세요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치료받고 오늘 뭐 저한테 계속 그래서 들어줬어요. 한 달 이상 들어주다가, 그리고 자기가 유명한 점집을 갔는데 이제 그분도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냐, 청부살인을 하려고 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런 사람을 제가 알긴 아는데 선생님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다. 근데 배우 비싸다. 잘
그런 시간을 갖고 잘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분이 마음을. 거의 뭐 정신과 치료하듯이 제가 정신병 걸린 거.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신 거네. 그것도 여러 명을 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공인인 경우에는 특히 더 제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를 이제 그게 하나의 직업병이죠.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일단은 아까 그 청부 얘기하셨잖아요. 2019년에 이희진 사건처럼 네. 실제로 이 청부가 가능한 거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원래 청부가 이 얘기 제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예. 약간 좀 은퇴한 조폭들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하다가 많이 잡혀 들어가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쫙 있거든 경찰에. 무슨 폭력 사건, 살인 사건 벌어지면 그 데이터 먼저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검거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2004년, 5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입국이 되면서 외국인을 많이 쓰기 시작하죠. 그 이희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중국 국적의 남자 3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5억 원 관련된 뭐 이희진 부모의 집 안에 5억 원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관련된 그런 사람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주범하고 한국 사람은 잡혀 들어갔죠. 그런데 청부를 진행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한 히트맨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잡혔다는 뉴스는 제가 못 봤어요. 미제네요, 이것도. 그렇죠. 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종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더라고요. 실종 사건의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실종 신고되는 사람이 7만 명입니다.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데? 95%는 찾습니다. 5%가 미제로. 이제 실제로 사라지는 경우인데 그 5%도 사실은 굉장히 큰 수치죠. 최소 300명에서 700명을 이야기를 해요. 시신도 못 찾는 사람을. 그 안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치매가 많이 걸리시고 그분들이 어디 이제 뭐 실족을 하셔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체로 발견되는 숫자를 거기에서 또 빼야 되죠. 다 빼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저는 300에서 700명을 잡거든요.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궁금한 게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가양역 남단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가양대고 김가을 양. 네, 김가을 양이 거기에서 일단 사라지고 이정우 씨라고 20대 남성이 또 사라지고 그다음 박수민 씨라고 39세 여성이 사라져요. 그게 보통 뭐 일주일, 한 달, 2달 간격으로 3분이 사라졌거든요. 2022년도가 그럴 거예요. 아마. 비슷한 지역은 비슷한 아니잖아요. 시기에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네, 가양대교 남단입니다. 가양대교 남단에서 쭉 걸어 내려오면 바로 가양역이 있어요. 나오면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쭉 걸어가다 보면 가양대교 남단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가양대교 남단을 실제로 제가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찾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직접 가보니까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는 동안 CCTV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남단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딱 올라가고 나서 계속 걸어가다가 올림픽대교에서 가양대교로 합류되는 지점 네. 여기까지가 30분은 걸어가야 돼요. 합류되고 나서 한참 거기서부터 1, 2, 3 카메라가 보입니다. 즉 이분들이 실종된 것은 CCTV가 있는 곳이 아니고 차가 합류되기 전 약 2,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그 구간. 여기에서 다 사라지신 거예요. 딱 가양대교 남단에서 사라진 거예요. 김가을 양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나가는 버스 블랙박스에 마지막으로 찍혔어요. 남단 위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극단적인 판단으로 뛰어내렸거나 누군가에 납치된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CCTV가 있는 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올림픽대교에서 합쳐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만 CCTV가 없어요. 자,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물이 아닙니다. 올림픽대로예요. 올림픽대로에 떨어져야 돼요. 올림픽대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렇죠. 그 앞쪽으로는 CCTV 안 잡혔다니까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납치밖에 없어요. 납치를 했다고 하면 보통은 협박 전화를 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3명이 똑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라지기만 했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네. 장기 밀매라는 또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들어가면 같은 지역에서 3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3분이 돌아가셨는데 3분 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말 그대로. 예. 근데 비슷한 시기에 3분이 사라졌는데 그중에 한 분이 예. 하반신만 나왔어요. 강화도 갯벌에서. 28세 이정우 씨 남자분이. 그분은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여자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가양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모습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CCTV에 잡혀있어요. 그리고 가양대교 남단 쪽으로 걸어간 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할 이유가 거의 0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뭐 우울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김가을 양은 약간의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김가을 양 블로그 안에서도 쓸만한 장기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장기 밀매 조직과 연계가 됐다라고 확신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양대교 남단에서 3명이 사라졌는데 3명 다 못 찾았다면 퀘스천 마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한 분, 3분 중에 한 분이 왜 하반신이 나왔냐는 거죠. 하반신이 나왔다는 거는 상반신하고 이제 절단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한강에서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인공 수로거든요. 그래서 막 파도가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죠.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막 파도가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CCTV 잡혔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안 잡혔어요. 남단에서 잡혔거나 남단으로 가기 바로 직전 사이에서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 이분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납치가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네. 근데 왜 몸이 도동강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미스테리인 거고 거기에서 어떤 물살에 의해서 몸이 뭐 절단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교수님들도 많이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자 한강에서 강화도 갯벌까지의 그 에어리어에서는 인간의 몸이 절단되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누군가 절개를 한 거죠. 그러네. 납치라는 개념은 사실은 목적이 크게 3가지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강제 노동입니다. 우리 캄보디아나 네네네, 캄보디아. 염전 노인이나 뭐 이런 사건들이 있죠. 노숙자들이 요즘에 서울역에 많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을 이용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돈의 목적이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성착취거든요.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해서 태국의 마사지 업소로 팔아넘긴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사람 몸 자체가 목적이 되려면 인신매매의 마지막 목적지인 장기밀매가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매매가 실제로 있다는 얘기네요. 옛날에 캄보디아 사건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그런 이렇게 유인책들 그런 유인책들이 다 한국의 조직폭력배들이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가서 한국 조폭들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형 따라서 캄보디아 가고 뭐 취업 알선 사기해서 갔는데 이걸 알선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조폭들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 한국 조폭들이 우리가 이제 막 수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대거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폭 중에 한 명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했는데 구속 수사를 안 하니까 바로 그냥 베트남으로 가고 이런 제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캄보디아로 알선해서 돈으로 보니까 이제 보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세력들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도.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주체, 영화 속에서는 네. 조선족이나 또는 중국 사람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 사람이나 조선족이 연관이 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는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흔적이 없겠죠. 청부는 보통 킬러가 와가지고 딱 보자마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심부름센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 동선을 땁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여기 뭐 디지털 단지에서 몇 번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서 대방동에 어디 집으로 들어가고 무슨 요일은 뭐 운동을 좀 하고 들어가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제3자가 볼 때는 딱 나오거든요. 그 루틴을 쫙 딴 다음에 포인트를 찝어요. 이 사람이 이 시간대쯤 되면 마을버스에 내려서 경사도가 있는 집까지 약 150m를 걸어간다. 여기 CCTV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몇 군데를 딱 찝어주고 심부름센터는 빠집니다. 그럼 이제 그 히트맨들이 포인트에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출국해버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범죄에 조선족이 개입이 돼 있다. 뭐 범죄에 중국인이 개입이 돼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발각되기 쉽지 않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총책이나 어떤 헤드의 조직은 중국 조직이었고 중국 조직이 사실은 중국인들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했었다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확장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잘 아는 조선족을 섭외를 한 거고 이제는 조선족을 떠나서 아예 한국 조폭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중간에서 알선책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그거 외에 혹시 진짜 인육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이제 딥스테이트 관련돼서 제가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제퍼리 앱스타인이 네. 그 안에서 이제 자살로 사망했는데 네. 빌 게이츠부터 해가지고 네. 트럼프부터 전부 다 그 일론 머스크도 보냈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소녀 여자 뭐 이렇게 포르노나 이런 매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육이 등장해요. 앱스타인에. 근데 그걸 관련돼서 제가 지금 파고 있는데 인육은 제가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오원춘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오원춘이 수원 지동초등학교 앞에 1층 주택을 임대해서 쓰다가 지나가는 여자에 이렇게 시비를 붙여가지고 잡아채서 성폭행하고 죽이는데 79조각으로 조각을 내죠. 그런 다음에 살이 있으면 이 표피가 있고 피하가 있고 근육층이 있으면 썹니다. 그래서 수십 개 검정 비닐봉투에 이렇게 담아요. 마치 고기를 소분하듯이. 이제 뼈는 그 태워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 숫돌을 새 숫돌이 아니고 계속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숫돌부터 해서 많은 이퀴먼트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보통 사람을 살해하고 토막을 내는 경우는 시신을 없애기 위해서 토막을 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시신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살을 다 소분해가지고 봉다리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숫돌이 계속 사용했던 숫돌이 있다라는 건 비단 이 여성뿐만 아니고 그 거의 이전에도 거죠. 비슷한 수법으로 많은 범행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당연히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 오원춘 사건은 실제로 검사가 이것은 인육 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난자한 거다라고 공소장에 실제로 써요, 검사가. 판사가 볼 때는 인육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빼고 그냥 무죄를 선고를 하죠. 지금도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 사람 인육 거래로 목적으로 그렇게 소분을 했다라면 그걸 사가는 사람에 대한 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검사가. 예. 자기가 다 먹진 않았을 거예요. 거중 책임이 수사관한테 있는 거니까 경찰이 찾아내든. 예. 그래서 이게 어디로 유통이 된다라는 건 여기 이제 공급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는 거고 중간 도매자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불가했죠. 오원춘이 실제로 몇 개의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은 정말 많지만 말 그대로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있으니까 간접 증거니까 직접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정황 증거를 내가 찾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오원춘 사건이 나기 이전이거든요. 제가 이제 경기도 모 도시에서 변장을 많이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술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인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인육 가지고 페스티벌 한다.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뭔 줄 알고 페스티벌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페스티벌은 이렇게 파티 같은 거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들어온다. 유통돼서. 들은 얘기 실제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같은 테이블에서. 네,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좀 늦게까지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늘 문 잠그고 있고 호신 장비 같은 거 항상 옆에도 놓고 있지만 이거는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혼자 떠들고 있죠. 저는 분명히 들었고,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 5%로 봅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근데 제가 그때 녹음을 하지는 못했어요. 저도 약간 좀 같이 술을 먹은 상태였는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계속 파고 물어보고 했긴 했는데 일단 그 이후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이후는 노코멘트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파티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동인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조선족들이. 근데 거기에서 술 마시고 저는 이제 도매업자 비슷한 걸로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저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 또 들어갈 거다. 술 자리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엄청 충격받았어요. 진짜 이건 듣는 우리도 충격인데 그 얘기를 직접 네. 들은 상황에서 너무 충격이었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 위험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런 위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실종의 위험을 말씀하신다면 네. 일단 어디를 좀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 아들도 당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당근 거래를 통해서 내가 가구를 팔려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가구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남성이 내가 가구를 사겠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가구를 보여주려면 집으로 오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으로 딱 왔는데 들어가서 그 여자를 살해했어요. 일본도 이런 사건들이 사례들이 꽤 많고 미국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직거래, 그걸 이제 그 페이스북 통해서 한 건데, 당근 거래는 사실은 위치 기반으로 통해서 이제 어떤 뭐 나눔 봉사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 안에서 불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가까운 데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납치나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보통 납치는 이제 그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워낙 극단적인 케이스였고 보통은 기동성이 있는 차량으로 많이 유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차 안에서 잠깐 얘기합시다 라든가 뭐 좀 한적한 곳으로 갑시다. 미팅을 했는데 미팅을 한 데서 미팅 자체가 외진 곳일 수도 있고, 미팅한 곳은 사람이 많지만 잠깐 만나서 저 건물 뒤쪽에서 잠깐 제 차에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가한 곳으로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는 응하면 안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뭔가를 해야 되네. 근데 그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격 예민도가 강하니까 워낙 싼 거고 뭐 그런 거에
혹해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관종기 많으신 분들이 많죠. 저도 옛날에 SNS에 많이 올렸는데 성산 일출봉 아침 7시 너무 좋아해서 막 실시간으로 올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SNS, 인스타에. 네, 그거 올리지 말고 참았다가 시간차를 두고 올리셔라. 네, 그것도 타겟팅이 보통 납치를 하려면 뭐 어떤 사람을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타겟팅을 해서 지속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치를 파악하기 훨씬 더 쉽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